준호야, 엄마 팔에 이게 뭐니? 1년 동안 내 딸이 혼자 견뎌왔구나.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지혜야. 손자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엄마 그렸어요. 7살 준호가 자랑스럽게 내민 도화지.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의 팔에는 검은색 얼룩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팔에 이건 뭐니?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보라색이랑 검은색.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 지혜가 제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긴팔 가디건을 입은 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딸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팔뚝, 어깨까지 시퍼런 멍과 손가락 자국이 온 팔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가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대가 강남 의사라 어렵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1년 전부터 모은 거예요. USB 안에는 사위의 범죄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대체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63살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박영수가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이 작은 가게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도자기를 닦고 한지 공예품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 지혜, 34살 강남의 대형병원 흉부외과 의사와 결혼해 7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사위 강우진은 의사였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흉부외과 전문의.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딸은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압니다. 딸의 웃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5월 초 화요일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학교 끝났어? 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엄마와 아이. 우와, 우리 준호 잘 그렸네. 할머니, 엄마 그렸어요. 예쁘죠?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의 팔 부분에 검은색과 보라색 크레파스로 얼룩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팔에 이건 뭐니?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있는 거요. 보라색이랑 검은색.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있는 거? 네. 엄마 팔에 맨날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프다고 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있어요. 아빠랑 싸우고 나면 생겨요. 아빠랑 싸우고 나면.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음료수 줄게. 저기 냉장고에서 꺼내 마셔. 네. 준호가 안쪽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의 팔에 그려진 얼룩들. 7살 아이의 눈에도 보일 만큼 선명한 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엄마.
준호가 그림 그려왔는데 엄마 한번 와봐. 무슨 그림이요? 와서 봐. 엄마 보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곧 갈게요. 1시간 후 딸 지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월인데도 긴팔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지혜야 앉아. 저는 준호의 그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소매 걷어 올려봐. 엄마, 걷어 올려봐. 딸은 천천히 카디건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에 보라색 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선명하게. 더 올려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딸의 팔을 잡고 소매를 더 올렸습니다. 팔뚝 전체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깨 근처까지 시퍼렇게, 노랗게, 보라색으로. 지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말 안 했어? 말 못했어요. 우진이가 그랬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1년쯤 됐어요. 1년. 제 딸이 1년 동안 혼자 맞고 살았습니다. 왜 참았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준호 때문이에요. 우진 오빠가 입 벌리면 준호를 못 본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데요. 지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파우치였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파우치 안에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증거예요, 엄마. 증거? 제가 1년 동안 모은 거예요.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저를 때린 건 그냥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우진 오빠의 비밀을 알아버렸거든요. 비밀? 1년 전 제가 우연히 우진 오빠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무슨 서류? 의료기기 회사 이름이 적힌 계약서요. 금액이 이상했어요. 수억 원씩?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베이트였어요, 엄마. 불법 리베이트. 우진 오빠는 환자들한테 필요 없는 고가 장비 수술을 권하고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 오빠가 제가 서류를 본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를 협박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준호를 빼앗겠다고. 그리고 딸은 팔에 멍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혜야. 하지만 엄마, 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우진 오빠는 제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딸이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비자금 계좌 사진,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맞은 날짜마다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네. 우진 오빠가 저를 협박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숨겨놓고 제 딸은 1년 동안 혼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도와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우진 오빠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있어요. 어제는 준호 앞에서까지. 준호 앞에서? 네. 준호가 겁에 질려서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 보내고 엄마한테 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도와줄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계약서, 계좌, 녹음, 사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계약서 폴더에는 의료기기 회사와 우진의 계약서 사진이 20장 넘게 있었습니다. 수술 건당 500만 원 지급, 분기당 2억 원 목표. 계좌 폴더에는 우진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억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녹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30개 넘게 있었습니다.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서류를 봤어?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몰랐어. 우연히.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 입 다물어. 누구한테든 말하면 준호를 절대 못 봐. 이혼하고 양육권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내가 누군지 알지? 강남에서 내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경찰도 판사도 변호사도 다 내 편이야. 그 다음 소리. 찰싹. 딸이 맞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재생을 멈췄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딸의 팔, 등, 다리, 온몸에 멍든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2024년 7월 15일, 2024년 9월 20일, 최근 사진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 딸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1년 동안 홀로 싸워온, 그리고 이제 엄마인 제가 함께 싸울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종로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딸이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술해 주세요. 지혜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년 전부터요. 1년이나 참으셨어요?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남편이 아들을 빼앗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이 USB에 있는 내용들은 가정폭력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의료 리베이트 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검찰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대가 강우진 박사잖아요. 강남에서 유명한 분이시고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벽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니. 옆에서 딸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석,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가정폭력이요. 그리고 남편의 범죄 증거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저는 지혜와 함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강남역에서 내려 고층 빌딩 숲을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25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저는 제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약하신 박민서 님이신가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나 안쪽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최진우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손에는 반짝이는 금반지. 앉으세요.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제 딸이 남편한테 1년 동안 맞았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계약서, 계좌, 녹음, 사진. 10분쯤 지났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누구시죠? 강우진이요. 강남의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우진. 박사? 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막기 어렵습니다. 왜요? 강우진 박사는 강남 의료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인맥도 탄탄하고 만약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그는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따님만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도 소송은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강 박사 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따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드님 양육권을 빼앗으려 하거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최 변호사는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합의를 권합니다. 조용히 이혼하시고 위자료 적당히 받으시고. 적당히요? 네. 큰 싸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가자. 부인, 제 조언 필요 없어요. 법무법인을 나오며 제 가슴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모두 우진의 편이었습니다. 강남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서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혜야, 다들 우진 오빠를 무서워해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엄마, 전 지쳤어요. 1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포기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 박영수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어떤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김동현 마이너스 변호사 마이너스 서초동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xxx 마이너스 xxxx. 김동현. 20년 전 남편이 자주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김동현은 억울한 횡령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 결국 김동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형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동현이 눈물 흘리며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동현 씨, 박민서입니다. 박영수 아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네. 아,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형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0년 전에요.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서. 괜찮아요, 동현 씨. 오늘 전화한 건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의 멍, 우진의 폭력, 1년간 모은 증거, 그리고 경찰과 변호사의 외면. 김동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어디죠? 서초동에 있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동현 씨. 아닙니다, 형수님. 형님께 받은 은혜.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김동현의 법률사무소는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법무법인과는 달랐습니다. 소박한 간판, 법률사무소 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동현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형수님, 어서 오세요. 동현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덕분에요. 앉으세요. 그는 커피를 따라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김동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우진 박사,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의료계에서 유명하죠. 하지만 소문도 많습니다. 리베이트 받는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다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죠. 그럼 지혜가 모은 증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수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우진 박사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범죄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의료 리베이트, 비자금, 이것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해요. 그럼 지혜는 따님의 폭행건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강우진이 범죄자라는 게 밝혀지면 법원도 따님 편을 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 씨, 도와줄 수 있어요? 김동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형님께서 20년 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형수님 가족을 구할 차례입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강우진은 권력이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 딸을 지킬 수 있다면. 김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USB 주세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따님께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세요. 멍사진도 좋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알겠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혜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진단서 부탁드려요. 의사는 지혜의 팔을 진찰했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1년쯤 됐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단서 써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미 했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 지혜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너를 그냥 두는 거야. 그날 밤 우진에게서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엄마 집이야. 집에 와. 준호가 내가 없으니까 울어. 나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게. 뭐? 지금 농담해? 농담 아니야. 나 이제 못 참겠어. 전화기 너머로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지혜,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집에 안 오면 준호 못 봐. 우진 오빠, 나 변호사 선임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그리고 오빠가 한 일들 다 신고할 거야. 미쳤어?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 리베이트, 비자금, 환자 속이고 돈 번 거. 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혜,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1년 동안 증거 모았어. 증거? 무슨 증거? 오빠가 나한테 한 모든 말 다 녹음했어.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멍 다 사진 찍었어. 전화기 너머로 우진이 숨을 거칠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혜, 내가 감히.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엄마,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형수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즉시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김동현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앉으세요. 그는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강우진 박사, 생각보다 더 큽니다. 무슨 뜻이에요? 리베이트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의료기기 회사 주주이기도 해요. 자기가 직접 장비를 팔고, 자기가 수술하고, 자기가 돈을 번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돈 중 일부는 정치인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정치인요? 네. 보건복지부 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우진이 건드리기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김동현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저희에겐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요? 강우진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수술 기록을 빼돌렸어요.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 A 심장 질환 없음. 하지만 강우진은 심장 스텐트 시술 권유. 환자 B 폐 상태 양호. 하지만 고가 인공 폐활량 측정기 시술. 필요 없는 수술을 한 거예요? 네. 환자들은 몰랐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 회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술이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피해를 입었죠. 불필요한 수술로 합병증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김동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우진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의 장모 명의로 된 계좌가 있어요. 장모요? 네. 따님 시어머니 말고 강우진 어머니죠. 그쪽 명의로 수억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은행 거래 내역 확보했습니다. 김동현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이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구속될 겁니다.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 죄목이 여러 개예요.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동현 씨, 고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따님이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강우진의 폭행, 협박.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요. 지혜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따님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김 변호사님이 검찰에 고발한대. 정말요? 그런데 내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지혜야, 우진 오빠를 마주보고 말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1년 동안 혼자 증거 모았잖아. 그때 더 무섭지 않았어? 그때는 준호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준호를 위해서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우진이는 벌을 안 받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을게.
며칠 후 김동현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강우진 고발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남 유명 의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 검찰 수사 착수. TV 화면에 우진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박사님, 리베이트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했다는데요. 우진은 얼굴을 가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 우진에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장모님이 하신 거죠? 무슨 소리예요? 검찰 고발. 장모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진 씨가 한 일이 들킨 거죠. 장모님, 제발 이거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우진 씨,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움직였어요. 장모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우진의 병원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 수십 박스, 컴퓨터 하드디스크, 핸드폰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강우진 씨,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계좌는 뭡니까? 귀하의 장모명의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돼 있는데요. 그건 선물입니다. 선물이 수억 원입니까?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한 사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 김호호, 심장 질환이 없는데도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합병증이 생겼고요. 이것도 최선의 판단이었습니까?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검찰은 우진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있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진은 구속됐습니다.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강남 의사 구속. 리베이트 수억 원 받아. 그날 지혜는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야, 지혜야. 이제 재판이 남았어. 준호는 어떡해요? 아빠가 감옥에 갔다는 걸. 준호한테는 천천히 설명하자. 지금은 내가 중요해. 며칠 후 지혜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지혜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우진은 유리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1년 전부터입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피고인이 제 아들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USB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우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서류를 봤어? 입 다물어. 누구한테든 말하면 준호를 절대 못 봐. 그리고 찰싹. 지혜가 맞는 소리.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우진은 원고 박지혜와 이혼한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지혜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북촌 한옥마을에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제 집에서 준호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고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지혜가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할머니, 배고파요. 우리 준호, 이리 와. 할머니가 밥 줄게.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준호야,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학교 가려면. 학교 안 갈래요. 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식사 후 지혜가 준호를 학교에 보내려 했습니다. 준호야, 학교 갈 시간이야. 엄마, 나 오늘 배 아파. 어디가 아파? 그냥 아파요. 지혜는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가기 싫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빠가 나쁜 짓 했대요. 뉴스에 나왔대요. 친구들이 다 봤대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가 그랬어요. 준호 아빠는 감옥 갔대요. 나쁜 사람이래요. 지혜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진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어린 손자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그날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몇몇 엄마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수근수근.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끝나면 데리러 올게. 네, 할머니.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돌아오니 지혜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우진 오빠를 고소한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진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후회돼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지혜야.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었어? 내 팔에 있던 멍 잊었어? 하지만 지혜야, 내가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우진이는 계속 너를 때렸을 거고 준호는 그걸 보면서 자랐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진이 벌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김동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강우진의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징역 8년입니다. 8년.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폭행. 여러 죄목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도 박탈됐어요. 그럼 우진이는 8년 후에 출소해도 더 이상 의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혜에게 알렸습니다. 지혜야, 우진이 8년 형 받았대. 지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8년.
어때? 모르겠어요, 엄마.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슬퍼? 네. 우진 오빠도 한때는 저를 사랑했었잖아요. 준호 아빠였고, 근데 이렇게 끝나니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 근데 제 마음은 복잡해요. 그날 오후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 강우진. 지혜는 편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가 편지를 보냈어요. 읽어볼래? 지혜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내용.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짓 변명할 수 없어. 1년 동안 너를 때렸고 협박했어. 준호 앞에서까지. 내가 미쳤었나 봐.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 어머니 빚을 갚아야 했고 병원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게 중독됐어.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원했어. 환자들은 내 눈에 돈으로만 보였어. 내가 내 서류를 봤을 때 나는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협박하고 때렸어. 정말 미안해. 나는 내 남편으로서, 준호의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 8년 후 나올 때 너와 준호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준호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우진. 지혜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엄마. 지혜야. 우진 오빠. 어머니 빚 때문이었대요. 저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장혜숙의 빚. 그게 우진이 범죄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빚이 있었는지. 그래도 지혜야,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알아요. 근데 우진 오빠도 힘들었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순히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진이 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야, 우진이 편지에 뭐라고 답할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장 안 할 거예요, 엄마. 끝난 일이니까.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며칠 후 지혜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행정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잘했어, 지혜야.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준호는 엄마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엄마한테 맡겨.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북촌 근처 한식당. 준호는 삼겹살을 구우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구워드릴게요. 우와, 우리 준호 다 컸네. 지혜도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됐어, 지혜야. 우리 가족이잖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영수.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줬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서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우진 박사의 동업자였던 사람입니다. 의료기기 회사 대표.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박민서 씨 따님이 강 박사를 고발해서 우리 회사도 망했어요. 그건
수백억 원 투자가 날아갔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다 따님 때문이에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님한테 전해주세요. 조심하라고. 뭐라고요? 강 박사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2시 협박 전화를 받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따님한테 전해주세요. 조심하라고.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박영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촛불을 켰습니다. 아침 6시 저는 김동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 씨, 저예요. 형수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새벽에 받은 협박 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 대표라고 했어요. 우진이 동업자였던 사람. 김동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수님, 그 전화번호 저한테 보내주세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형수님, 협박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동현 씨. 1시간 후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부인, 이 사람 이미 경찰에 기록이 있네요. 강우진 사건 관련자로 조사받은 적 있습니다. 그럼 출국 금지 상태예요. 곧 소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김동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그 사람 경찰서에 소환됐습니다. 빨리 잡혔네요. 협박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통화 녹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네. 형수님과 따님께 더 이상 위협은 없을 겁니다.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자 준호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요즘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산책할까? 네.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5월 저녁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어때? 그냥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준호를 옆에 앉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뭐가 힘들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한테 나쁜 말해요. 무슨 말? 아빠가 감옥 갔다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나쁜 애래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준호는 나쁜 애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준호야, 아빠가 잘못한 건 아빠 책임이야. 준호 책임이 아니야. 진짜요? 진짜야. 준호는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 준호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그날 밤 저는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야, 준호 상담 받게 하는 게 어떨까? 상담이요? 심리 상담. 준호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저희는 준호를 데리고 아동심리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랑 놀이할까? 준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레고를 가지고 놀며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움, 분노, 죄책감. 죄책감이요? 네. 아빠가 감옥 간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상담하면 좋아질 겁니다. 준호는 강한 아이예요. 선생님,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준호를 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 아빠는 잘못했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혜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집 한 채, 나무 한 그루, 엄마, 할머니, 그리고 준호. 할머니, 저 우리 가족 그렸어요. 우와, 예쁘다. 할머니, 우리 행복하죠?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해. 3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새 직장에 적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행정팀. 동료들도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일을 잘한대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강했던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 지혜가 만든 김치전, 준호가 차린 밥상. 할머니, 맛있어요. 우리 준호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지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응? 저 행복해요. 나도 지혜야.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정말 많이 견뎠어. 네, 엄마.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9살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와. 준호의 그림은 무지개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 아래 엄마와 할머니와 준호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목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박영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지혜는 이제 웃어요. 준호도 밝아졌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가 하늘에서 지켜줘서 가능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어느 주말 저희는 북한산에 갔습니다. 준호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와요. 산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예쁘다. 그래, 지혜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미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셋이 함께 있잖아.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함께 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편 여보, 저희 정말 이겨냈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저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어둠도 엄마의 사랑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가족의 연대보다 무서울 수 없다는 것을 63년을 살아온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 북촌 한옥마을 제 작은 가게, 도자기와 한지 공예품들 사이에서 저는 오늘도 딸과 손자를 기다립니다. 저녁이면 지혜가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뛰어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가 1년 동안 싸워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진은 감옥에 있습니다. 앞으로 7년을 더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니까요. 준호는 가끔 아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는 아들을 안고 말합니다. 준호야, 아빠는 지금 반성하고 있어. 나중에 크면 내가 결정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준호가 자라서 강하고 착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지혜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딸과 손자 곁에서 평범한 날들을 함께 보낼 거라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북촌 한옥마을에 햇살이 내립니다. 제 가게 문을 열고 저는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됩니다.